세계의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제 언론이 아직도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느니 하는 이야기와 단기적인 논쟁에 빙글빙글 휘말려 있는 동안 지진처럼 조용하지만 무거운 진실 하나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정치평론을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조차 아직 그 흐름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베이징은 여전히 헤드라인을 최적화하고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현실 위에 필터를 덮어 씌워서 진실이 마치 검열된 초안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바쁩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곳에서는 진실이 영상 편집처럼 취급됩니다. 마음에 들면 자르고 거슬리면 흐리게 만들고 내용이 비면 자막을 덧대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편집실에서 순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땅 위로 쏟아지는 포탄과 무너지는 집들은 컷 편집으로 지워지지 않고 정당한 이유라는 포장지도 잿더미 위에선 금세 뜯겨나갑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에서 가장 대담한 목표 중 하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규모에서 핵무기를 관리하고 줄이며 진지한 군축의 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언론이 단기 충돌과 말싸움에 끌려다니는 동안 트럼프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시끄럽고 비어있는 사건들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자신이 움직이는 중심축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반응도 아니고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결정도 아닙니다. 큰 판 위에서 장기전을 내다본 계산입니다. 베이징의 익숙한 방식, 말 한마디마다 뒤에서 편집팀이 박자를 찍어주는 듯한 그 습관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쪽은 전략이고 다른 한쪽은 후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후반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펼친 이 전쟁은 누군가의 명분으로 꾸며진 무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선전은 종종 액자 속 구호처럼 빛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는 이 목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틀 전 백악관에서 짧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베이징이 가장 편집하기 어려운 종류의 문장입니다. 자를수록 빈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은 숨 한 번이면 끝나지만 그 문장 하나로 검열실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기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짧게 끝내겠다는 말은 늘 길고 추한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미 고개를 끄덕였다는 신호가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사람,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인물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트럼프는 이걸 크게 발표하지 않을까요? 왜 요란하게 떠들지 않을까요? 왜 공개 압박을 거는 대신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때로는 칭찬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상대는 사람들 앞에서 밀어붙일수록 곧장 구호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몰리면 모든 것을 슬로건으로 바꾸고 마치 현수막만 걸면 현실이 알아서 얌전해질 거라고 믿는 듯 행동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상대를 반사신경의 무대로 몰아넣는 대신 바둑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힌 뒤에는 진짜 수를 두게 만들고 구호로 도망칠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면 안에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협력자나 적일 뿐 아니라 더 큰 판 위에서 한 걸음씩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는 승리 선언이 승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특별한 무엇이라 부르며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도 죽음은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과 러시아의 선전 문구 사이에는 너무 큰 온도차가 있습니다. 말은 따뜻한 척하지만 포연은 차갑고 그 차가움이야말로 진짜입니다.
트럼프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자문단, 전략 엘리트, 데이터 분석 체계, 시뮬레이션, 세계 규모의 시나리오 연습이 쉼 없이 돌아갑니다. 매일의 움직임, 발언, 몸짓, 단어 선택을 세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흐릿한 채로 남아있고 그 사이 핵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 판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베이징의 침묵은 때로 다음 대사를 메모해서 확인하느라 생기는 대기 시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담담함의 표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침묵을 통제라 부르지만 우크라이나의 참호에서는 그 침묵이 단지 다음 폭발을 기다리는 공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핵의 그림자가 옅은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열어버린 공포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현실이며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위험합니다. 역사는 자신이 면역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을 가장 정확하게 벌하곤 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 위험이 임계점을 치느냐입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이 검토되는 순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군사 전략은 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막는 절차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쟁을 필요한 조치로 포장하는 입들은 많지만 버튼 앞에서는 포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이 전쟁처럼 시작은 거창한 명분으로 꾸며도 끝은 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청구서로 남습니다. 트럼프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곧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거의 한 세기 전에 열어버린 죽음의 문을 닫으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오펜하이머는 한때 이제 나는 죽음이 되었고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국이 만들지 않으면 독일 나치가 먼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문명 자체의 생존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전쟁이 끝났지만 역사라는 청구서는 오늘까지 남았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소련을 시작으로 늘어났고 다음은 중국이었으며 별처럼 매달린 동맹과 변수들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있고 언젠가 이란이란 이름도 거론됩니다. 목록은 길어지는데 평화의 약속은 선전 포스터만큼 얇습니다. 붙이기는 쉽고 떼어내기도 빠릅니다. 평화를 광고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서명 앞에서는 수정 가능한 초안이 있느냐는 표정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얇은 포스터는 바람에 찢겨나가고 남는 것은 돌과 재와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백악관에서 10월 11일에 있었던 연설, 원문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인공지능 발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를 기술 시대의 새벽 같은 것으로 보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정을 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핵무기 문제를 두고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베이징 어딘가에서 이번에는 어떤 문장으로 가야 안전한가를 확인하느라 수첩을 펼치는 사람이 늘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 문장이 형식에 맞는지까지 검사했을 겁니다. 한 글자 삐끗하면 회의가 늘어나니까요. 전쟁은 더 잔인합니다. 한 글자 실수는 회의로 끝날 수 있지만 한 번의 오판은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밤하늘에서 그 차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서명해도 어차피 지키지 않을 것이다. 푸틴도 시진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에서는 협정이 없으면 감시 체계도 없습니다. 체계가 없으면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반격도 어렵습니다. 약속을 깨는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려면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처음엔 각종 부인과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말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당사자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흐름 말입니다. 베이징의 특기는 선택적 인정입니다. 이득이 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역사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가 인정한 뒤 찾아오는 침묵이 진짜 승리입니다. 종이 폭죽도 필요 없고 상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됩니다. 요즘은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 보입니다. 상대의 마이크를 꺼지게 만드는 것.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이크가 아니라 삶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비열함이고 그 비열함은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군사적 억지의 사례로 밤의 망치라는 작전을 제시합니다. 지하 약 90m 깊이에 있는 견고한 핵시설을 노렸다는 설정입니다. 작전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GBU-57AB 같은 벙커 관통 폭탄을 중심으로 묘사됩니다. B가 7대였고 한 대당 2발씩 총 14발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무기는 매우 비싸며 한 발당 약 32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서술됩니다. 사용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다층의 철근 콘크리트와 안반을 관통해 깊이 묻힌 목표를 파괴할 가능성을 가진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BLU-109나 GBU-28 같은 구형 폭탄이 제한된 콘크리트 관통에 그치는 반면 GBU-57AB는 더 깊은 지하 인프라를 노리도록 만들어졌다는 논리입니다. 폭탄은 충돌 즉시 폭발하지 않고 내부 공간을 감지해 가장 적절한 순간에 기폭해 핵심을 파괴한다는 묘사도 이어집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식, 구호가 잘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구호는 크게 울리지만 콘크리트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자주 입증되는 것은 구호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남의 땅을 짓밟는 순간 그 정의는 말에 옷만 걸친 빈 껍데기가 됩니다. 원문은 스텔스 지원체계 B, 이 앞에서 제한적으로 무력해지는 레이더, 순항미사일로 작전 공역을 묶는 전개를 덧붙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로는 방사능 누출과 인도주의적 재난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과는 환경 피해나 방사성 물질 확산이 없었고 남은 것은 상대가 남긴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해석에 동의하든 아니든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에 통할 정도로 정밀한 선제 타격 모델이 있다면 러시아나 중국도 펜타곤의 시나리오 지도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각자가 답을 내릴 수 있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목격했듯 전쟁은 계획이라는 단어에 비해 훨씬 추하고 훨씬 비싸며 훨씬 비열합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은 특히 그렇습니다. 계산의 언어로 포장해도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집과 가족이 대가를 치릅니다. 이어 원문은 대만 문제로 넘어갑니다. X 플랫폼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모의 재현한 영상이 확산된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지만 현실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베이징은 모의 재현을 좋아합니다. 모의 재현은 결과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장엄하고 청구서는 미래로라는 식입니다. 트럼프는 늘 긴장감을 적당히 남기는 방식으로 답해왔다고 묘사됩니다. 그렇게 되게 두지 않겠다.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기 전에 해결은 억지나 선제 타격 혹은 전쟁 초기 몇 분 안에 지휘 통제 체계와 전략 통신망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암시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말해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피하고 진짜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서술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부드럽게 들리지만 차갑게 꽂히는 문장입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들을 사람은 들었다는 방식입니다.
원문은 트럼프의 목표가 대만을 내주고 빈 협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선택은 태평양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위험한 방어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지만 국가 안보와 맞바꾸는 평화는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만을 말로서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는 결론도 붙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의 주권을 넘겨줄 권한은 없고 미국 의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베이징은 한마디로 결정하는 세계에 익숙할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그 시나리오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벨만 바꾼다고 신뢰가 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국제 신뢰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라벨을 바꾸며 침공을 포장했지만 포장은 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탱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사람의 상처와 폐허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은 트럼프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서명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고 서명하지 않으면 포르도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으며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식입니다. 베이징은 이란이 과거 선택했던 길, 곧 프로그램이 방어 목적이라고 선언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착각은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악수하며 웃을 수 있지만 동시에 판의 조종 장치를 꽉 쥐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철권을 벨벳 장갑으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베이징은 GBU-57AB 같은 벙커 관통 폭탄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방어 강화나 다수의 요격 미사일 운용 같은 전술을 언급한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응책이 있다는 말은 가장 값싼 안전장치입니다. 증거도 필요 없고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 실제 전장은 비쌉니다. 때로는 예산이 휴가를 내고 싶어질 만큼 비쌉니다. 말로는 쉽고 현실은 땀이 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미 보여준 것도 같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끝없이 쌓이는 손실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왜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의 메아리입니다. 그 메아리는 검열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수백 미터 깊이의 지하기지와 터널 네트워크에 계속 투자한다고 원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파는데 능합니다. 깊이 파는 기술은 유용합니다. 특히 빛으로 끌어올릴수록 설명이 어려워지는 일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깊이 팔 수 있는가? 그 사이 비인은 또다시 조용히 방공망을 빠져나와 무주지대의 하늘을 지나가듯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무대를 짜는 사람이라고 원문은 규정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움은 모두 예고편에 불과하고 4월에 막이 오를 때 남는 미지수는 두 가지뿐이라는 식입니다. 협정에 서명할 것인가? 아니면 잠들 수 없는 긴 밤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베이징이 계속 강한 선언만을 택한다면 이번에는 검열이 아니라 억지로 누른 침묵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더 큰 침묵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로 글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정세부의 방송이었습니다. 세계정세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